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천 명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용 참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법원 밖에서는 찬반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이 현 추세대로라면 2057년에 고갈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는 두 가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 권고가 적용되는 대학은 20%도 못 미칩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학점제는 3년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노선은 불허하는 등 새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녹조가 극심하자 4대강 고수문을 개방하자는 주장과 물이 부족해 닫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 수치만 보면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 7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취업자 증가 수가 고작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올 1월만 해도 33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폭이 2월부터는 3분의 1 토막이 나서 10만 명을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1월에 63분의 1 수준인 5천 명으로 급감한 겁니다. 실업자 수도 올 들어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서 99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육가공 공장, 작업장엔 기계만 남았습니다. 한때 학교와 식당에 고기를 납품했지만 경영난으로 석 달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매물로 나온 공장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와 제조업 부진 등이 겹치면서 일자리 상황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불과 5천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1년 전에 비해 10,000명 감소를 기록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나쁜 지표입니다. 올해만 놓고 봐도 1월 33만 명 증가해서 반년 만에 5천 명 증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고용 충격을 넘어 고용 참사란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업자 수도 고공행진입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 명. 1999년 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인구 구조를 탓합니다. 고령층의 증가가 결국에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를 봤을 땐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구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애당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32만 명으로 잡았다가 고용시장이 부진을 거듭하자 지난달 이를 18만 명으로 낮췄지만 지금 추세라면 10만 명을 넘길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정청은 주말인 모레 고용 상황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걱정스러운 건 업종별로는 제조업 그리고 인구 구조상으로는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그리고 임대 서비스업에서만 무려 18만 명 이상 취업자가 줄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 60명을 둔 주물공장. 새로 사람을 뽑을 계획은 없습니다. 인건비 부담 탓입니다. 원가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최저임금이 가장 치명적이고요. 일정 부분 10% 이상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이제 뽑고자. 제조업체 상황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불황과 인건비 부담 증가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이 분야에서만 1년 사이에 일자리 12만 7천 개가 줄었습니다. 채용을 못하고 있고 애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업계에서는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리를 하고 안에 가족을 모셔다가 실제 작업장에 투입하는 작. 연령별로는 40대가 고용 추락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이나 줄어들면서 IMF 외환위기가 터지던 1998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논란 속에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숙박업, 음식업 취업자가 4만 2천 명,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가 7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 등이 결합되면서 노동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인 경비와 청소부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 관리나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도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경기 하락의 복지형 노동정책이 고용 붕괴라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수치상으로 우리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자세히 살펴봐 드렸는데 이번에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 보도를 보시면 우리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수준이 어떤 건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국방부가 육군 운전병, 군 운전병을 말합니다. 육군 운전병 1,200명을 올해 안에 버스 기사로 취업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청년 실업 대책의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실제로 취업한 운전병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버스기사 취업 설명입니다. 육군 장병들이 군 강당을 가득 메우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국방부가 지난 4월 버스업계와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열린 설명입니다. 목표는 올해 1,200명 이상 취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취업자는 14명뿐입니다. 연말 목표치의 1.1% 수준입니다. 국토부와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이 처우를 접한 뒤 마음이 바뀌거나 부모의 반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 여건이 좀 열악하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시간을 가져야 될 분이기 때문에 선뜻 내가 그러면 이쪽으로 바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마시할 선상이 있을 수 있죠. 애초부터 장병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탁상 행정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면서 대대적인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은 구직자와 채용자 양쪽이 다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다는 게. 국방부는 내년에는 국토부로부터 예산 4억 6천만 원을 받아 버스 운송업 취업 지원을 전 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우리 고용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 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겁니까? 실제로 심각한 문제로 보시는지요? 심각하죠. 예. 심각하고 이게 이번 7월 통계 5천 명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고 예. 사실은 금년 2월 예. 조금 더 올라가면 작년 10월, 9월 극경서부터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취업자 증가수가 줄거나 아니면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하는 사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 수치를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서부터 상당히 고용 사정이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경고도 했고 예. 또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때는 이제 이 고용 문제 나올 때마다 정부가 조금 전 인터뷰도 그렇습니다만 인구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을 종종 했는데 여기 또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폭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한 20년을 놓고 보면 인구 증가가 얼마나 줄었냐 하면 1년에 한 6만 명 정도 주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7월 달만 하더라도 인구가 24만 증가를 했거든요. 7월에 24만요? 네, 24만 증가를 했는데 고용은 5천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 24만 명이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예년만 해도 한 15만, 20만 개 나던 게 5천밖에 안 나면은 이것은 더 이상 인구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이 정부 쪽에서는 인구 구조의 어떤 그런 고령화 또는 젊은 세대의 감소 이걸 너무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외국의 경우를 봐도 특별한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10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준다. 이건 거의 보기 힘든 통계치를 제가 오늘 본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그렇죠. 좀 눈을 의심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해요? 금년 2월, 3월, 4월, 5월, 6월에 10만 수준이던 게 지금 5천이라서 충격이지만 예. 2015년, 16년도만 해도 한 40만 개 증가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작년에 2017년도에 25만 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 25만 대로 줄어들었을 때만 해도 당시 문재인 경제팀은 30만은 간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18만으로 줄였는데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하반기에 한 25만 정도가 나줘야 상반기에 10만 원 해서 그렇죠. 앞에서 평균 18만이 되는데 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고용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이제 정부 쪽에서는 보수 언론이 지나치게 문제를 확장한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데 특히 최저임금 문제 같은 거 말이죠. 실제로 최저임금 여파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죠. 최저임금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예, 방아쇠를 당겼고 이미 작년 하반기서부터 반도체 그 수출이나 반도체 투자가 작년 4, 4분기부터 꺾이면서 예. 제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둔화되는 기미가 보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정부는 지난 한 4년 평균이 성장률이 2.8%인데 작년에 3.1이 나오니까 예. 그게 이제 반도체 때문에 아주 비정상적인 그 특수였는데 이게 아주 고착화되는 3%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던 낙관을 거죠. 했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7,530원, 8,350원, 10%, 20% 올려도 충분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오판을 했던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도 안 좋고 서비스업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제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이제 그 촉발이 되어 가지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용인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거나 지금 이 추세가 하반기 내년까지 간다는 거죠. 예. 그 40대 고용이 준 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징후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그 예. 통계를 보면요. 40대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남성. 예. 그러니까 남성은 거의 전 연령대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의 남성의 일자리가 연령에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고 예. 오로지 늘어나는 쪽은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은 남자도 한 14만, 여자도 한 12만, 합해서 한 26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것은 전부 고령 일자리 딱 두 쪽으로만. 가지입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공공 일자리거나 아니면 고령이거나. 자, 짤막하게 좀 마지막 정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 많이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뭐 수십조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다 어디로 갔고 그럼 이걸 계속 쏟아 부어야 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지켜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뭐 부었지만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예. 뭐 결국은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의 어떤 푼돈 정도가 지금 됐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일자리 자금이나 EITC 가지고서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부족이다. 예. 따라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그것은 뭐냐면 중소 중견 기업 예.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 예. 이쪽에서 아주 혁신적인 어떤 그런 중장기 대책이 나와줘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약속하신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꼭지가 뭐냐 하면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혁신이에요. 예. 여태껏 일자리 대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 서비스 예. 산업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기껏 해봐야 뭐 AI 이야기나 예.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그 취임의 그 국정 5개년 계획도 저는 제대로 지금 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나오는 것도 당장 일자리 늘리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쪽에 얘기를 그렇습니다. 자꾸 하고 따라서 있고. 근본적인 어떤 발상 전환과 함께 인적 청산 그다음에 어떤 정책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중소 중견 기업의 제조 서비스 부분에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어떤 정책 변화가 크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앞으로 또 걱정이군요. 예, 신세돈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재 기자,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지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네,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지 7시간 반쯤 지났지만 판사의 이 영장 심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 입증 자료와 김 지사 측 주장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는 건데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으면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김 지사는 예정보다 20분 일찍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 임했습니다. 특검팀도 최득신 특검보와 수사검사 2명을 투입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실제로 참관했는지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을 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 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든 김 지사든 향후 행보에 치명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예, 김 지사는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데 엉켜 팽팽한 장외 논쟁이 벌어졌고 정치권의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이어서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팬클럽 회원 100여 명이 파란색 바람개비를 흔들며 법원 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김경수 사랑해! 김경수 사랑해! 특검을 맹비난하며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영장은 기각되어야 됩니다. 우리 수많은 팬들이 김경수를 지켜드릴 겁니다. 김 지사 지지자들은 SNS상에서 김 지사의 우호적인 기사에 선풀 달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 및 특검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증거가 조직적으로 없어졌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지사의 진술도 번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여론 공작, 여론 조작, 이것은 이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정치권도 김 지사 구속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자성어까지 동원하며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돼야 하며 김경수 다음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그 다음은 김정숙 여사라 썼습니다. 특검의 드루킹 댓글 수사가 정점에 달하면서 법원 밖이 더 시끄러운 하루였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했는가 하는 게 핵심 쟁점이죠. 그런데 당시 킹크랩을 돌리기 위해서 라오스 계정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기록이 복원됐는데 그 시간이 여러 명의 경공모 회원 진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걸 김 지사의 결백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 씨가 2016년 11월 9일 김경수 경남지사 앞에서 시연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진술한 온라인 기사입니다. 특정 댓글의 공감 횟수가 수백 건에서 1000건을 넘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우 씨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라오스 계정으로 된 네이버 가상 아이디 3개로 공감 횟수 조작을 선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네이버 측으로부터 해당 아이디 접속 기록을 확인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둘리 우 씨를 다시 불렀는데 허익범 특별검사가 직접 나서 추가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의 결백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간주한 겁니다. 수사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둘리 우 씨는 시연회 당일 5분간 작동 과정을 보여준 후 퇴장했고 이후 11분간 킹크랩이 켜진 상태로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간 독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허 특검이 확인한 해당 아이디 접속 시간도 정확히 16분으로 일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연을 위해 평소 3초인 매크로 조작 단계를 17초로 늘려 설정했다는 우 씨 진술 역시 해당 아이디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과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 신빙성이 공소유지의 관건인 만큼 특검팀도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네,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교는 기술 보조일 뿐이며 이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그림 대작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고 그렇게 안 하고도 그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하는 작품은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는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수의 제작 보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범죄라고 할 수 없고 구매자에게 대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작품의 오리지널리티의 근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수들이 작업을 돕는다거나 하는 양상은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수가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해 17명에게 21점을 팔고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1심은 조 씨가 완성 단계에서 덧칠을 한 뒤 그림을 판 것은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판단해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택배회사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감전사고로 숨졌습니다. 군 전역 후에 등록금을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택배회사 물류창고입니다. 웃옷을 벗은 아르바이트생 2명이 빗자루를 들고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아르바이트생 1명이 먼저 들어간 친구의 다리를 황급히 잡아당깁니다. 도우려던 다른 동료는 뒤로 넘어집니다. 지난 6일 새벽 택배회사 아르바이트생 23살 김모 씨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감전사고라고 듣기만 한 상태고 심정지 상태만 일단 확인된 상태로 이송을 한. 김 씨는 병원 치료 열흘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웃옷을 벗은 채 일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나는 뭐 관자들을 보는 거고 전기 담당자는 뭐 하는 거고 애들이 정말 얼마나 더웠으면 우리 벗겠어. 숨진 김 씨는 지난 5월 전역한 뒤 복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업체 측은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은 완전 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제 되게 단순한 일이어서 저 주의를 기울이면 큰 위험 요인들은 없는. 노동당국은 택배 집화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P2P 대출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금괴를 담보물로 내세우면서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가짜 금괴들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고철 덩어리에 도금한 겁니다. 이 씨 일당은 홈페이지에 60억 원어치의 이런 가짜 금괴 사진을 올려두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P2P 업체 대표 26살 권모 씨와 30살 이모 씨 등 9명은 지난해 11월부터 225개의 허위담보 투자 상품을 팔아 돈을 빼돌렸습니다. 금괴 123개를 담보로 40억짜리 대출 의뢰를 받았다며 2개월 동안 운용한 뒤 투자금의 20%를 수익으로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대출 해간 업체에서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금괴를 이제 매도해서 내가 투자한 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피해자는 1,200여 명에 피해액도 135억 원에 달합니다. 빼돌린 돈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로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달아난 주범 30살 이모 씨 등 2명을 쫓고 있으며 붙잡은 7명 가운데 권 씨 등 4명은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여러 파문의 중심에 섰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오늘은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상이 걸린 경찰이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워마드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게시자는 청와대 출입증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 폭발물을 설치해 오후 3시에 폭발할 예정이니 찾아보라고 조롱합니다. 다른 국가기관도 폭파해야 한다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경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2시 31분에 탈출 신고가 됐고 32분에 지정해가지고 바로 배치가 됐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종로소방서 119 구조대와 대통령 경호처도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워마드에는 부산의 한 성당을 불태우겠다거나 예수의 몸을 뜻하는 성체를 불에 태운 이른바 성체모욕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워마드의 게시글들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의 IP 주소를 추적해 작성자 확인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녹조 라떼라는 말이 나올 만큼 녹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보 수문을 열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또 한쪽에서는 물이 부족하니 안 된다고 반발을 합니다. 수문을 열어도 걱정이고 닫아도 걱정입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물이 온통 녹색입니다. 낙동강 하류 창녕 함안보 구간입니다. 계속된 가뭄과 폭염에 녹조가 급증하면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온 데 지금 5년 됐어요. 네. 5년 됐는데 쭉 보니까 올해가 제일 심해 좀. 조금 더 상류로 올라왔습니다. 물고기가 죽어 있습니다. 물 안에 녹색 알갱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뒤엉킨 녹조 찌꺼기.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표정만 봐도 짐작이 갑니다. 낙동강 지역은 8개 보 가운데 4개 보 수문만 일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를 전부 개방해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낙동강 본류에 있는 수문, 그러니까 보의 수문들을 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빼곡히 내걸린 현수막. 농사지을 물이 부족해진다며 수문을 열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죽으라 하는 거지. 그건 죽으라 하는 거지. 물을 빼면은 벼도 못 먹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모래로 가득 찬 사막 같아 보이십니까?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난 세종보 인근 금강의 한가운데입니다. 세종보는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완전 개방했습니다. 지난해 저수율은 평균 103%였지만 현재는 17%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수력 발전소는 수량이 부족해 9개월째 가동을 멈췄습니다. 수위저 한 날부터는 발전을 안 했거든요. 11월 13일부터 가동을 안 했습니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자 세종시는 세종보 상류 지역에 이렇게 돌과 모래를 쌓아 임시보를 만들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취수장에 공급할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입니다. 한쪽에선 물을 흘려보내겠다고 수문을 열어두고 한쪽에선 물을 모으겠다며 막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세순보 개방하면 그 수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 수위가 떨어졌을 때 그 유지용수 공급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정부는 오늘 4대강 조사평가단을 발족시켜 각 수문별 개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열어도 걱정, 닫아도 걱정. 쉽지 않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조현민 부사장의 갑질 논란은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문제로 번졌는데요. 진에어가 가까스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실직 사태 등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면허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 3월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 임원이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국적자입니다. 외국인은 등기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항공법 위반입니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국토부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이 불거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고 뒷북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발표한 결론은 면허를 유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토부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 티켓팅을 한 소비자의 불편 등 부정적 영향이 크고 지금은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도 제한했습니다. 직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시름 났다 이렇게 다 생각은 하지만은 조건들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하는 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진에어는 오늘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의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돌고 돌아 내린 결정인데 이미 대부분 대학이 이 비중을 지키고 있어서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학점제는 임기 내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정시 비중을 늘리라는 공론화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30%를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제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에게 수능 위주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공론화 설문에서 적정 정시 비율이 39%였던 것에 훨씬 못 미칩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로 30% 이상 뽑는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빠지고 이미 정시가 30% 넘는 대학까지 제외하면 이번 조치로 정시를 늘리는 학교는 전체 198개 대학 가운데 17%, 35곳뿐입니다. 정시 확대를 기대한 학부모들은 불만입니다. 40%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시 2월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는 터무니없는 수치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는 202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으로 3년 연기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와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공론화 결과는 절대평가를 시기상조라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이 오늘 발표로 파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김상곤표 교육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보수와 진보 교육단체들은 인적 쇄신을 포함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2057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만 노후가 불안해지는 연금 개편안이 나왔었는데 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국민의 동의 없는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나온 정부안을 보면 설명이 복잡하기는 해도 결론은 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지아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 추세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에 고갈됩니다. 57년쯤 되면은 기금이 소진되고 그 소진의 규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24조 원의 적자를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맞춰 제도발전위원회는 20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두 가지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안은 되돌려받는 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40%로 줄이는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은퇴 후 월 4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 올라가고 2034년에는 12.31%, 그 후 5년마다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매 5년마다 재정 개선을 하니까 그때 가서 또 5년마다 한 번씩 인상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13.5%까지 올리는 겁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에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해 제도발전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고 연금 의무 가입도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청회 자문안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또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지금부터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결국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을 선택을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거죠.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안에 따르면요. 이 9%에서 11%로 오르게 되는데요, 보험료율이.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13만 5천 원을 냈던 것을 16만 5천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한 달에 3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B안으로 바뀌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 보험료가 4.5%포인트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20만 2,5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 매년 똑같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요. 6,750원씩 오르는 겁니다. 자, 결국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는 건데 당장 이렇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금을 내는 국민들은 줄어들고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나쁜 제도다. 후세대를 착취하게 하는 연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개편한 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 체납자 비율이 17%에 이르게 됩니다. 상당하군요. 이 체납자 대부분이 또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에 체납자는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연금 본래 취지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구조로는 보험료 적자를 메우기 힘들다는 것은 현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 국민 동의 없는 개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도 한두 차례 더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 개편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 다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하면서 미국에서는 큰 진전이 있을 거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연일 경제 제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북 간의 새로운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내륙 지역 온천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소나기를 맞으며 걸어갑니다. 북한 매체들은 우산 없이 흠뻑 젖은 모습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강원도 원산에선 대북 제재를 직접 비난하며 관광지구 건설이 대결전이라고 했습니다.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보려는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고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대북 협상에 큰 도약을 전망했습니다. So continuing to make progress and hoping that we can make a big step here before too long. 미북 사이 물밑 접촉에서 상당 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판문점 미북 접촉에선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국내로 들어온 북한산 석탄은 사할 이내 조그만 항구 홀롬스크에서 대부분 선적됐는데 이외에도 두 곳의 항구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할린으로부터 들어온 석탄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6건 가운데 4건은 러시아 사할린 홀름스크항입니다. 이 홀름스크항 근처에는 샤흐초르스크항과 우글레고르스크 항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전 자회사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은 이 두 항구를 이용해 석탄을 반입했습니다. 사할린은 무연탄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석탄을 추가로 싣기 위해서라기보다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할린 항구를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불법 반입이 확인된 그 항구 말고도 또 근처에 2개가 사할린섬에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불법 반입이 없었는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이 사전에 의심 정보를 인지한 정황이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은폐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이탈리아 제노바 다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기적의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잔해 더미에 끼어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몰된 사람들이 많아 구조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교량 기둥 사이로 완전히 망가진 차량 한 대가 간신히 끼어 있습니다. 차량 속에서 구조대원이 누군가를 꺼내려 안간 힘을 씁니다. 밧줄에 매달린 29살 남성 잘루카 아르디니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순간입니다. 아르디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제노바 교량이 무너지면서 차와 함께 추락하는 변을 당했는데 불행 중 천만다행으로 차량이 잔해 사이에 끼어 지상 20m 높이에 매달리면서 기적처럼 목숨을 구하게 된 겁니다. 현재 임신 중인 아르디니의 여자친구 줄리아 오르가노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살아있다며 아르디니가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겠다는 생각으로 견뎠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no signs of life currently. We will end the operations whenever we are sure that nobody is under the rubble anymore. 모란디 교량 붕괴로 지금까지 3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600여 명은 집을 비우고 이주에 나선 상태. 그러나 여전히 10명에서 20명가량이 잔해 속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춤을 배우는 학원에 사람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데요. 정시 퇴근 후 몸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루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사의 힘찬 구호와 함께
성인 남녀 수십 명이 열심히 스텝을 밟습니다. 저녁 8시밖에 안 됐지만 스튜디오는 이미 만원.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회사 탈출이 빨라진 직장인들이 봄치 탈출에 나선 겁니다. 마음은 아이돌이지만 몸은 잘 따라가주지 않습니다. 남성 회원들이 많아진 점도 특징. 어느 날은 보면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춤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새로운 자기 개발 겸 운동 겸 그런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땀이 흥건합니다. 다이어트, 스트레스 해소에 춤만 한 게 없습니다. 몸을 쓰는 게 확실히 좀 머리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각종 학원과 백화점 문화센터에는 퇴근 후 여가 시간을 즐기려는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댄스부터 미술 요리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취미 관련된 강좌들에 좀 젊은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장인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30% 정도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정시 퇴근이 주는 시간의 축복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지난 2002년 사상 첫 북일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 가면서 단 하루, 그러니까 당일치기 일정을 잡았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가 최대 현안이었는데 김정일과 술잔을 마주치는 연애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고이즈미는 북한이 납북자 14명 가운데 8명이 숨졌다고 주장하자 김정일의 오찬 초대도 거절했습니다. 당시 고이즈미가 김정일로부터 받아낸 납치 시인과 사과는 북한 지도자의 유일한 육성 사과로 기록됐습니다. 고이즈미는 이렇게 하고도 송이 300상자를 선물 받았다가 납북자 소식을 듣고도 선물을 받아왔느냐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한 달 뒤 납북자 5명을 데려온 뒤로도 납치 문제 해결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일본이 부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미해결 납북자는 12명입니다. 반면 우리는 6.25 전쟁 때 9만 6천 명, 그리고 전쟁 후 516명입니다.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서 공식 인정한 납북자만도 4,700명에 달합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굵직한 남북 접촉 때마다 생사 확인만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하지만 반향이 없습니다. 북한은 납북자 대신 실향민 또는 실종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권 여당 의원이 납북자 관련법에서 납북자라는 명칭을 실종자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당 의원 12명이 서명했습니다. 국민 10만 명이 납치가 아니라 실종됐다고 법으로 규정해서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자고 하는 셈입니다. 이런 개정안을 낸 이유는 납북자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랍니다. 가뜩이나 회담장에서 북측의 막무가내 어깃장에 쩔쩔매는 모습에 국민들 마음이 언짢은데 북한 비율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나라다운 나라라면 납치된 국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어떻게든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애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에게 나라이기를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8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납치와 실종이었습니다. 네, 어젯밤 조금씩 부는 바람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덕분에 폭염, 열대야 모두 완화가 됐는데요. 서울은 27일 만에 열대야가
해소된 겁니다. 이대로 아주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모레까지 누그러졌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폭염 역시 주의보 수준인 33도 선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염특보 현황을 보시면 오랜만에 빈 곳들이 좀 보이죠. 이 여백과 경보에서 약화된 주의보 표시만 봐도 한결 숨이 트입니다. 보통은 덥게 느껴졌던 이 33도라는 숫자가 올해는 유독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내일도 곳곳이 33도 선을 웃돌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0도, 광주 22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하늘은 맑겠고요. 해안가와 또 해상에는 강풍이 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 솔릭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진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큰 비 예보 없이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 선의 더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로만 보면 우리 경제는 IMF 사태 수준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위기가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든 견뎌보자고 위안하겠습니다만 지금의 문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결국 일자리 정부를 자임해온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였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